자, 다방문 열자마자 달려와준 네 분. 역사와 전쟁을 잘 아는 역전의 용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다방이 커피 맛이 좋습니다. 어떻게 커피 맛 입에 맞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 최 박사님, 네. 사실은 저희 섭외할 때 가장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하루 시간 내기 힘든 두 분이 우리 박원장님하고 최 박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스트레스가 쫙 풀린다고 그랬다면서요? 아, 네. 사실 뭐 요즘 집에서 치이고 회사에서 치이고 맨날 그 똑같은 일 하다가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군사 얘기를 갖다가 누워놓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뭐, 원래 밀리터리 얘기하는 걸 자체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디서 뭐 이런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 꼴 취급 당하고 있다가 뭐 이렇게 또 좋은 분들 앞에서 네. 나름 또 서로 풀어놓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역사 매니아, 밀리터리 매니아 정말 많잖아요. 근데 왜 주변엔 없지? 다 숨기고 있는. 숨기고 있어요. 숨기고 있냐? 네. 본인들의 적재성을 숨기고 있구나. 근데 심 교수님 악몽꾼다면서요? 저는 정체성을 숨길 수 없으니까 오히려 그 일의 연장선으로 약간 좀 느껴지는 게 있어가지고. 예. 박 원장님 좀 풀어주십시오. 네. 저는 사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아침마다 약간 해장 겸 해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네네. 오늘 커피 맛있는 데다가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제 주변의 교수님들이 제가 이걸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또 공부해? 드디어 이제 박 원장이 서양사와도 만나고 동양사와도 만나는구나. 굉장히 좋습니다. 네, 뿌듯합니다. 심 교수님만 정신 차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이 좀 한결 편해요. 그래요? 예, 이제 좀 진짜 다방 같기도 하고. 예. 이 기자님이야 뭐 워낙에 뭐 이런 분위기. 일단은 저기 저 설탕 좀 타주세요. 써서 못 먹겠어요. 그래 저희가 웃고 떠들 때가 아닙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역사와 전쟁을 바라보는 네 가지 시선으로 태평양 전쟁 완벽하게 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년에 만주사변을 했을 때 처벌을 안 했다? 그때 여론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전쟁?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진해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피해를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일본은 사실 굉장히 전쟁을 위한 준비를 갖다가 1920년대부터 준비를 해온 게 있습니다. 독일이 취했던 방법, 석탄 액화에서도 이제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어요. 영국이 이미 고립됐고, 그다음에 이제 소련도 곧 있으면 패망할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이 딱 독일 편에서 싸울 혹이 아니냐. 결국에는 태평양 전쟁 발발 당시에는 일본은 세계 최강의 기동함대를 보유하게 되죠.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당시 일본 해군은요 세계 최강 기동함대를 보유하게 됐죠. 근데 여기까지 듣고 나서 일주일 내내 얼마나 궁금했는지 모릅니다. 일본과 미 연합군이 일본이 세다고는 했는데 정확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좀 들어볼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발발 당시를 보면요, 이제 일본군의 정력은 일단은 정규군만 240만 명입니다. 240만 정규군이 진짜로 막 훈련 완벽하게 받아갖고 나가서 바로 싸울 수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1931년부터 만주사변, 그다음에 중일 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실전, 그러니까 전선에 내보낸 애들이에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전쟁을 겪었던 예비군이 300만 명. 예비군. 이 병력이 그래도 사단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갖고 아직 한 50개 사단 정도만 이제 동원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제된 것이 적다. 현재된 거. 네, 예. 편제된 수가 좀 적었어요. 그래갖고 다른 유럽 군대에 비해서 일본은 그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조직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사실 최근에 일본이 헌법 개정해가지고 이제 보통 국가화 하겠다 해서 군대 갖겠다라고 얘기할 때 일본 교수들 중에 특히 여성 교수님들이 자기 자제분이 군대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전체 인구 대비 군인 수를 하면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그때 간 거잖아요. 그럼 일본 사회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뭐 당연히 간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중일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그야말로 국가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이는 젊은이들은 거의 대부분 징집 대상이었고, 그리고 징집 대상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하고 약간 비슷하구나. 웬만한 사람은 다 다 가는 거죠. 사실 지금도 보면 이제 다들 그 시절을 겪으셨겠지만 예비군 훈련장 딱 가면 예비군 된 지 1년 된 선배들이
훈련장에 있는 조교들보다 훨씬 잘하잖아. 예비군 300만이 더 무서울 수도 있는 예. 거거든.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로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반면에 그러니까 미국을 한번 또 봐야 되는데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150만 전체적으로 한 150만 되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훈련된 건 한 50만 정도. 나머지 100만 정도는 뭐 우리나라 이제 훈련소 뭐 4주차, 6주차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한 7,500대 항공기. 그다음에 작전 시간, 단순 비행 시간이 아니라 작전 시간이 500시간이 넘어가는 파일럿이 한 3,500명 정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반면에 항공기가 1,157대 정도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제 태평양 전쟁이니까 해군의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투함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본이 전투함이 230척의 전투함이 있었어요. 미국은 일본보다 많았습니다. 약 한 347척의 전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항공모함 숫자는 이제 태평양에 보낸 숫자만 따지고 보면 미국이 한 3척 정도, 그다음에 일본이 한 9척 정도 이렇게 되고 영국이 1척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렇다면 미군 파일럿들의 수준은 어떠냐? 일단 미군 파일럿들은 뭐 플라잉 타이거라고 뭐 이렇게 중국에 가서 좀 싸웠던 아주 소수 있었지만 대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행 훈련만 한 200시간 정도 했던 그런 파일럿들이 있었고 200시간이면 겨우 이제 파일럿 그렇죠. 자격증 얻은 예.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만 보면 전력은 일본이 압도적입니다. 근데 전쟁이란 건 경제 전쟁이잖아요. 경제 지표를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1940년 기준으로 하면 일본의 국민 총 생산량이 90억 달러 내외예요. 근데 미국은 이때 1,100억 달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은 자기보다 GDP가 12배인 상대하고 지금 싸우겠다고 뛰어든 거예요. 이거를 한번 개별 지표로 볼게요. 철강은 미국이 일본의 20배예요. 생산량이. 석탄은 10배, 전력 생산량은 6배, 각종 알루미늄 같은 건 6배 정도 됐고요. 중요한 건 이제 석유 비축량이죠. 왜냐하면 이게 석유의 전쟁이니까. 석유 비축량은 이제 미국이 이제 약 14억 배럴 정도 있었거든요. 비축량이. 14억 배럴. 그 당시에 미국이 석유 생산 1위 국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축량을 놓고 보면 미국의 비축량은 일본의 700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경제 지표를 봤을 땐 지금 당장의 전력은 이렇지만 향후에 잠재력을 봤을 땐 이거는 약간 게임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본이 뭐야 단기 결전 요거를 했던 이유. 세게 때리고 협상을 잡아 이런 느낌. 사실 장기전으로는 게임도 안 되고 네. 그렇긴 한데 지금 뭐 일본군 240만 있다고 했지만 미국과 싸울 병력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중국가 있고 관동군에 있고 또 일본 본토 지키는 군인들도 있고 또 조선에도 또 이렇게 우리나라 땅에도 조선군이라고 해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과 싸움에 동원할 수 있는 사단 숫자가 뭐 1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뭐 그렇게 압도적이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1940년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죠. 1940년에 뭐가 있었냐면 대본령에 정부 연락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세계 정세의 추이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결정 사항이 있는데 거기 1순위가 뭐냐면 조속한 중일 전쟁의 종결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태평양 전쟁까지 간 거죠, 사실. 그러면 네. 그래도 사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다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미국한테 많이 맞기 전까지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를 설득을 하고 빨리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작전을 짜야 되잖아요. 우리 신 교수님이 해역 솔룡님이잖아요. 우린 들어가야 된다. 왜? 우린 이런 계획이 있다. 이게 작전 브리핑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작전을 결정하는 육군, 공군, 해군의 참모총장들. 여기 대본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 작전을 알겠습니다. 딱 설명하는.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렇고 이렇습니다. 딱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번 작전의 목표는 남방 자원지대를 포함한 대동아 공영권을 확보함으로써 자존 지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방침으로는 첫 번째, 남방 자원지대를 확보하는 건데 남방 자원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해권, 제공권을 장악하고 나면 남방지대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방 자원지대를 확보한 다음에는 이 방어를 위해서 외곽 지역을 강화를 시키고 미국이 반격을 해오면 미국을 우리가 계속 격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격을 격퇴를 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미국의 전쟁 수행 의지를 박탈시킴으로써 그들을 우리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이번 전쟁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각자 우리 참모총장님들께서 그러면 만약에 이 브리핑을 들었다라고 하면
이 브리핑을 딱 듣고 몇 점 정도 줄 수 있는? 저는 일단 브리핑 자세하고 목소리는 한 90점 드리겠어요. 예. 근데 내용은 거의 빵점에 가까운 게 아닌가. 저도 하면서 불안해요. 무슨 전쟁을 과학이 모를 것 아니고 뭐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슨 과학적으로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비과학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참모장 이시카와 대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반을 봐야 된다. 유럽을 봐야 된다. 아, 독일한테 지금 작살나고 있다. 소련도 지금 작살나기 코앞이고 영국만 고립돼 있다. 이미 유럽에서의 전쟁이 끝나가는 상황이다. 바로 이때가 대화 맞다고 시다이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때다 이거죠. 우리 일본이 전쟁에 진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신의 나라다 이거지. 네, 우리 진 적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 놈들 보십시오. 걔네 약합니다. 우리 소령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때 당시에 일본의 지휘부가 이렇게 무능한 브리핑을 이렇게 즐겁게 했다. 이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연기를 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 감정이 을 갑자기 하셔가지고 아니 물론 원장님 같은 분이 그때 당시 지휘부에 있었으면 안 일본이 했겠죠, 이런 일본이. 바보 같은 결정을 안 내렸겠죠. 네. 저희가 무슨 이거를 뭐 미화하거나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근데 대본형뿐만 아니라 당시에 일본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사실 전쟁을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이 쌓아놓은 게 다 있는데 미국은 이걸 다 포기하기를 원하고 그럼 우리는 일말의 희망이 있으면 거기로 가게 되죠,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일말의 희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아킬레스건은 석유인데 저기 좀 동남아시아 저쪽 보니까 석유가 나와요. 그것도 세계 거의 뭐 최고의 유전이라고 하는 수마트라 유전지대. 저기만 확보하면 우리 나름 전쟁을 할 수 있겠네 계속. 그런 어떤 희망적인 게 당연히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도쿄역 앞에 역전다방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본영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대본영이라고 하면 딱 개념 정리를 한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죠? 일단 뭐 순회는 일본 왕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육군의 참모본부, 해군의 군령부의 순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작전에 대한 회의를 하는 거죠. 결정을 하고. 일본 전체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 그렇죠. 있는 군에 있어서. 근데 그 정부 요원이 못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질문하려는 네. 거거든요. 천황직속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의회나 뭐 이런 쪽에 입김이 안 그래서 아까 들어가는. 이야기하셨던 연락회의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결정한 거를 연락회의를 통해서 알려주죠. 통보해준다. 네. 그런데 당시 총리였던 도조 히데키 같은 경우는 총리로서 대본영에 참석한 게 아니라 육군 대신 자격으로 참여한 거고 정부는 작전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거죠, 대본용의 역사라는 게. 뭐 그때 청일 전쟁부터 시작이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시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쟁 네. 시에. 근데 중일 전쟁이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대본령이 다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문민에 의한 통제가 안 군의 되는 통제가 안 되는 된다라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시 상황이 됐을 그렇죠. 때,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중일 전쟁부터 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예. 태평양 전쟁이 시작될 때 정책 결정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데다. 네네. 예. 저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기구의 외무성과는 전혀 뜻이 안 맞나요? 외무성과 뭐 일치할 수도 없죠, 사실. 네. 외무성도 거의 뭐 통보받는 정도에 불과한. 그러니까 모든 걸 결정하는 아니 기관이 근데 외교 대본영이죠. 정책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식일수. 그러니까 뭐 진주만 공격할 때도 선전포고를 결국 못했잖아요. 네. 아니 근데요, 이게 전쟁 때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외교부하고 이 군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정부 내에서 이거를 잘 조율하는 역할들을 해주고 또 그거를 하는 게 NSC 국가안보회의 같은 회의가 있는 건데 일본은 지금 그 작동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왕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왕도 그래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 가니까 계속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일본의 계획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와 하면 미국이 오 할 거야. 그러면 협상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짰는데 그러면 미국 계획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사실 20년대부터 이미 일본과 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전쟁을 할 때 어떤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데 색깔별로 구분합니다. 색깔. 예. 그 혹시 한국군은 보통 단대부 할 때 어떤 색인지 아세요? 어떤 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국방색. 녹색. 아군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그래서 월 플랜을 짤 때 파란색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상 적군이니까 빨간색. 빨간색이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미국의 월 플랜에서 레드는 영국이었습니다. 왜? 이상한데? 사실 이제 패권을 놓고 봤을 때는 영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이제 영국 패권을 넘보는 거잖아요. 패권에 도전한다는 생각. 그렇죠. 예. 그래서 영국은 모르죠. 자기네가 빨간색이지. 알고 있죠. 알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뭐 실현된다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가상 계획인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우발적인 상황에 우리가 이런 계획으로 싸우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비를 한다는 차원이고 실제로 뭐 전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미국의 계획 자체가. 그래서 독일과의 전쟁은 미국이 블랙리스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본은 무슨 색이에요? 일본은 오렌지색이 오렌지색. 오렌지. 네. 그래서 오퍼레이션 오렌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렌지 플랜을 1924년에 만들었는데 핵심은 뭐냐면 해군력을 이용하는 거죠, 미군. 그래서 일본의 열도를 봉쇄를 해놓고 일본의 군사력이나 뭐 산업 능력을 고갈시키겠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한 물량을 확보를 해가지고 결전을 통해서 일본군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겠다, 해군력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걸로 전쟁을 막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일본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는 거고 그 뒤로 조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업데이트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거의 막연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었던 거고 기술의 변화를 반영을 못해요. 뭐 잠수함이든지 뭐 항모든지 이런 게 출현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반영을 못한 채 여전히 전함 위주의 함대 결전을 고수했습니다. 미국도 어느 정도는 저것들 분명히 올라올 거야. 올라올 거다. 네. 그러니까 자꾸 눌러줘야 돼라는 생각을 한 건데 1941년 12월에 미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생각은 했어요. 쟤네들 위험해. 이거 우리가 계속 눌러야 돼라고 하는데 이 사진을 본 미국인들은 정말 충격과 공포죠. 사실 저게 이제 전함 애리조나호가 침몰하는 사진입니다. 그 애리조나호 기념관도 있는데 애리조나 주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하와이에 하와이에 있겠죠. 왜요? 그 바닥에 가라앉은 채로 있지 않나요? 가라앉은 채. 저는 신혼여행 때 가봤습니다. 아이고. 신혼여행을 일부러 이제 답사를 가셨네요. 네, 저는 어딜 가도 제가 이제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다녀야 돼요. 근데 원장님 신혼여행 때 네. 정도면 그때 당시면 6.25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원장님 북옥 하와이 가신 거 아닙니까? 북옥 하와이? 90년대 중반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참 한국 경제가 올라왔을 때네. 아직 환갑이 안 됐습니다. 제가. 네. 근데 이제 저 전함이 취역 연도가 아마 1915년일 텐데 뭐 거의 뭐 퇴물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군사적으로는 저게 뭐 침몰했다고 해서 미국 큰 타격 안 받아요. 근데 저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 미국의 영토가 공격받았다.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죠, 사람들한테. 그게 사실 저 사진이 주는 의미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네. 굉장히 이 사건이나 사진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 또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네.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저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일본이 미국을 이렇게 공격을 했어? 라는 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 어떤 반향을 미치는 건지. 그렇죠. 네. 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정치 세력들이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이걸 가지고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예컨대 야당에서는 야 정부가 준비도 못했어? 라고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야 우리 이제 위기 상황 됐어. 네. 여기서 지금 무슨 비판이야.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해가지고 나가서 일본하고 한번 해야지. 그렇죠. 네. 저게 9.11 때 월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는 그거랑 비견할 수 있는 거죠. 구도를 보면 정말 약간 절묘한 게 배가 기울어져서 반쯤 가라앉은 상태에 시꺼먼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이거만큼 강렬한 그게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야 미국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까지도 줄 수 있는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 기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구도에서 어떤 장면을 찍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컷을 찍은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걸 고르게 되죠. 그 안. 미국인들한테 충격과 공포 그리고 미국인들의 그 절망감을 주는 사진인데 아니요, 한편으로는 절망감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 이제는 그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의지를 사실은 타오르게 만드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외교 전략은 고립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밖으로 안 나간다라는 건데 이제 저런 사진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야 이게 큰일 났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나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바로 우리 턱 밑까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사진. 미국 국민들이 일본이 뭐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자기 뿌리가 있는 유럽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니까 원래 정책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뭐 고립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고, 뭐 유화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한번 빵 터지고 나니까 이제 진주만 공격이 어떻게 보면 벌집을 쑤신 꼴이 돼버린 거죠. 저 사진 한 장으로 미국인들의 가슴에 일본이라는 곳을 딱 쳐다보게 만들었고. 그렇죠. Remember Pearl Harbor가 당시 유행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정말 우리 최 박사님께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 드려서 저 배가 저렇게 무너지잖아요. 어느 정도로 때려야 저 배가 저렇게 무너지는 물리적인 힘이 없는 아니 질문을 근데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렇게 왜냐하면 무너질 정도면 어느 정도 맞아야 떨어지는 배수량 몇만 톤급인데 저렇게 뭐 두동강으로 쪼개져서 가라앉을 정도면 어떻게 돼? 근데 이게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폭탄이 저런 경우는 갑판을 뚫고 들어가서 화약골을 갖다가 유폭을 시켰기 때문에 저게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전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적의 전함의 동급의 전함의 공격을 견딜 수 있게 설계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포탄, 일반적으로 때리는 어뢰 구역에 대해서 방어를 갖다가 집중을 하는데 그것과 어긋나는 부분에 폭탄이 딱 떨어지면은 그래서 그게 특히 탄약골 건드리면은 워낙 또 내부에 폭약을 많이 쌓아놓으니까 그 에너지에 의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탄약고에 맞았기 때문에 애리조나는 지금 무너진 건데 만약에 탄약고를 안 맞았으면 네. 일본 이 비행기들이 폭탄을 아무리 떨어뜨려도 안 가라앉아요? 단순히 가라앉기만 하고 충분히 이제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실제로 진주만에서 공격받은 상당수의 전함들이 애리조나 같이 완전히 침몰된 경우는 몇 척 안 됩니다. 8척이 가라앉았는데 그중에 6척을 건져서 다시 쓴다. 다 풀스리 이제 해야죠. 특히 진주만은 항만이 이제 깊지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착절을 해갖고 다시 나중에 다 건져서 다시 취역했습니다. 네. 정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저때 발생한 거지 사실은 아무리 때려도 때려 건져서 다시 고치면 돼 이러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니미츠가 다시 이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돼서 이제 상황을 둘러보니까 생각한 것만큼 심각하지 않았네. 미국이 받은 피해가. 그래도 수병이 3,0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쓸 수 있는 전력 자체가 생각보다 많아서 좀 안도했다라는 그런. 그럼 이겁니까? 크게 두들겨 맞은 거 지금 뭐 견딜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반격할 수 있겠네. 약간 그런 생각을 정도로. 그렇죠. 사진에 이미 그때도 나온 게 사진상으로는 어마어마한 연기가 나고 그래갖고 진짜 하와이가 다 붕괴된 것처럼 이제 사진이 나왔지만은 네네. 사실은 이게 전함의 시대가 저물고 항모기동 부대가 자연스럽게 부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장된 축복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원장님 사실 이거는 충격과 공포의 사진이고 한 방 세게 처음에 맞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목을 끌고 일본한테는 패망의 지름길이 되는 사실은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한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도 굉장히 의문이에요. 왜 그때 진주만을 때렸을까? 그러니까 진주만을 때리는 거 외에 다른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우리 얘기할 때 왜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를 좀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시라고. 과학적으로 하려면 그래서 브리핑 방법에는 제가 90점을 줬지만 내용에는 제가 거의 빵점을 드린 게 전혀 과학이 없어 거기에는. 그래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과학적으로 본다면 남방 자원지들을 점령을 해야 돼요. 근데 가장 두려운 게 미 해군력이잖아요. 제해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근데 미 해군력은 어디에 모여 있어요? 하와이에 모여. 그렇죠. 일단 제거해서 자기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세게 쳐서 미 해군 태평양 함대를 반신불수로 만들어 만들면 놓고 그때 시간을 우리는 충분히 벌 수 있다. 점령하겠다. 근데 이제 저는 네.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게 옛날에 저희 축구샵 할 때 기술리 얘기 안 하고 정신력으로 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뭐 기술이 많이 좋아졌는데 정신력으로 안 되면은 뭐 지면은 돌아오다가 대한해협에 빠져서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했는데 그럼 이 뭐 정신력적으로 좀 그냥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 한번 깨가지고 미국한테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진주만을 때리지 않았다면 미국이 참전을 했을까요? 진주만이 아니고 뭐 필리핀으로 갔다거나 다른 쪽에서 시작을 했다면 미국이 그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태평양으로 갔을 것인가? 근데 필리핀 역시 그때 미국령이었기 때문에 극동 또 사령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으면 필리핀이 공격당하는 건 본토가 공격당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의 하나는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식민지와 다른 게 필리핀에는 신탁 통치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통제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얘기는 만약에 필리핀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도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제가 아까 작전 브리핑 때는 차마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여기서 점수를 다시 얻으려고 지금 과학적으로 해봐요 한번. 과학이 또 아닙니다 이게. 진주만 공격을 한 이유가 단순히 태평양 함대 무력화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 때려서 미국이 전쟁 포기할 것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통적으로 단기 결전이라는 아이디어가 계속 있었잖아요. 청일 러일 거치면서. 근데 그 아이디어를 사실 이 태평양 전쟁에도 적용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계획 자체를 놓고 보면은 장기 소모전인데 진주만 때리면 잘하면 이 전쟁이 단기 결전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제 과학적이지 못한 거죠. 미국을 얕잡아 본 거예요. 미국의 전쟁 수행 의지 자체를. 그래서 사실 필리핀도 아니고 진주만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저도 네. 과학적이지 못했던 이유,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그 개별 경제 지표를 말씀드렸잖아요. 일본도 바보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 많을 거란 말이지. 당연히 그 안에 개별 지표를 비교해보고 이거 우리가 처음에 한 방 때리는 게 설령 성공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거든요. 과학하면 최 박사님이니까 제 최 박사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축구하다 보면 공격하다 보면 계속 공격만 하다가 역습받아서 골 먹잖아요. 네. 근데 공격할 때 항상 생각해요. 야, 이러다 역습당하지. 그러나 역습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야, 우리가 이 분위기는 좀 공격하는 분위기 하면 계속 가는 분위기가 있고 이거는 뭐 과학적 분석과 관계없이 가는 건데 일본이 그런 분위기였을까요? 일본은 그 당시에는 군부가 모든 걸 갖다가 계속 계획을 짜고 밀고 나가고 민간에서 합리적인 사고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희망적 사고, 위시풀 싱킹이 계속 작동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또 합의는 없습니다. 하와이 공격을 갖다가 주도한 거는 연합함대였어요. 일본 연합함대 입장에서는 빨리 최대한 이제 단기에 미국 함대에 큰 출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하와이 공격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야마모토 이소쿠가 자기 목을 걸고 이제 성공시키겠다라고 해서 해군 군령부에 이제 반대를 무릅쓰고 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해군 군령부 입장에서는 또 생각이 달랐어요. 해군 군령부 입장에서는 나구모 제독에게 여기서 큰 사고 치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끝장을 볼 상황이 아니다. 거기서 이제 또 강조한 것이 초반에도 이제 일본의 항모 4척이나 여기다 끌고 가는 걸 갖다가 굉장히 해군 군령부는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도 허가해준 이유가 9월 달에 이제 새로 쇼가쿠급 항공모함 2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갖고 이제 일단 남방작전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야마모토가 그래 네가 4척을 끌고 가봐라고 허가해 준 거지. 여기서 행여나 너무 이제 욕심을 부렸다가 이걸 다 말아먹는 상황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같은 해군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갈렸다는 게 참 심했죠. 진주만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있었죠. 이 생각은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당시에는 정확히 일본이 진주만의 항모기동 부대를 이렇게까지 투입을 해서 이 정도 규모로 쳐들어올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진주만도 그 후보 중 하나였을 거고 뭐 싱가포르, 진주만, 필리핀 뭐 등등 포함해서 게다가 더욱더 문제는 일본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용을 하지 않는 이제 북방 해로를 이용해가지고 원거리에서 비행기를 통해서 진주만을 공격할 것이다. 예상 못하죠. 전혀 예상치 예. 못했다. 그래서 수단상의 사실 기습. 수단상의 기습이죠. 그러니까 사실 진주만에 있는 미군 해공기지는 항공군락의 요새잖아요. 엄청나게 방어를 해놓죠 거기를. 근데 뒤통수 맞은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진주만 공습에서도 보면은 잠수함들도 같이 침투하고 여러 가지 네. 작전이 같이 나왔는데 대잠 방어나 이런 것 쪽은 오히려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수의 공군기들이 이 항공기들이 기습적으로 북쪽에서 내려올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사실 다가오고 있는 게 레이더 기지에 잡혔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잡히고서도 아니야 저건 일본기가 저기서 나타날 리는 없어. 아군기가 비행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진짜. 예. 그러면 이건 수단상의 기습 플러스 방향상의 방향상도 기습이네요. 기술. 네, 그런 효과 때문에 이게 크게 당한 것이지 사실 뭐 언제고 일본이 쳐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아무래도 제일 우선시되는 것은 필리핀 쪽이 아닐까. 그러니까 필리핀이 1순위였군요. 만약에 공격을 받는다고. 그렇죠. 그럼, 네. 그럼 필리핀에도 일단 비상령은 내렸었거든요. 내렸죠. 네. 일본이 진주만 공격 1시간 10분 전에 태국령에 있는 신고라라는 항구를 공격을 합니다. 예.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정말 어디를 방어해야 될지 알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상황이 미국 상황은 쌀벌이를 하는데 언제 쌀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들어오긴 들어올 거다라는 들어올 걸 알고 거다. 있었는데 네네. 첫 방에 쌀을 때릴 줄은 몰랐던 거죠. 네. 그러면 진주만 공습을 이제 2차에 걸쳐서 하잖아요. 네. 근데 3차는 안 했잖아요. 진주만 공격대가 가서 1차에는 거의 완벽한 승리였고 2차가 좀 피해가 컸다고 해요. 그래서 2차에 갔다 왔던 파일럿들이 무슨 보고를 올리냐면 지금 진주만 내에 유류 저장고하고 선박 수리 도크 시설이 그대로 남아있다. 저거를 파괴해야지만 우리가 완벽한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서 3차 공격을 준비했는데 제1항공함대 사령관 나우모가
3차 공격을 취소시켜 버리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여기서 if가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 if를 정말 많이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이 3차 공격을 해서 만약에 이 유료 조장구하고 도크 시설을 파괴했으면 이건 일본의 의도가 실현되는데 정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까? 전 이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반격에 나서는 시간은 훨씬 길어졌겠죠. 당장 우리가 이제 미국이 진주만 공격을 당한 다음에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갖다가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차차 이미 뒤에 보겠지만은 사실 저때 3차 공격이 있었으면은 미드웨이 예전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리도크가 만약에 파괴가 됐다라고 하면은 피해를 입은 항공모함들이 제때 수리를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수리받으러 미국 본토로 갈 수밖에 없었고 제때 이제 미드웨이 때까지 돌아오지 못했고 그러면 이미치는 또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에 이번엔 좀 얻어맞고 아끼자 이런 식으로 수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42년 말부터 벌어지는 미국의 반격이 훨씬 더 뒤처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죠. 그럼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거기엔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과연 3차를 때리지 않은 건 나고모 제독의 판단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나고모 제독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걸 거기 보면은 나고모가 솔직한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급강하 폭격기였는데 급강하 폭격기가 지금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다. 2차 공격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그것을 폭격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고 또 하나 그러다가 그러니까 1차에서는 거의 일본기를 못 떨어뜨려요, 미국이. 근데 대부분 일본기의 피해가 2차 공격 때 나오거든요. 3차는 더 많이 나올 거다. 그럼 지금 이 베테랑 파일럿들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몰아넣었다가. 그럼 이게 과연 승리냐? 아니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손해를 보는 거냐? 이런 판단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나고모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 마인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야마모토 뭐가 이스로크의 어떻게 의도 자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죠. 이제 계속 42년도의 전투를 갖다가 보면서 엇갈리는 게 야마모토의 의도와 나고모의 나고모의 의도가 생각이 달라요. 네. 너무 다행이네요. 특히 미드웨이에서도 그렇고. 네, 진짜 그 같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너무 다행이야. 그 당시에 나고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해군 군령부에 이제 그 지시를 갖다가 충실히 따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대는 여기서 결전을 할 부대가 아니에요. 빨리 돌아와서 남방으로 또 출동을 해야 될 부대입니다. 지금 가서 남쪽에 영국군을 갖다가 아직 영국군이 그래도 온전하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쪽 세력을 갖다가 지원하는 데 써야 될 이 항모 기동 부대가 여기 진주만서 뭐 설령 좀 더 큰 전과를 내더라도 이걸 갖다가 다 털리고 오면은 그 다음 작전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군령부는 계속 이제 주의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고모는 그게 마음에 걸려갖고 아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내 몫은 충분히 한 거다 돌아가자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아, 설명이 되네요. 그러면 진주만 공습과 동시에 다음 한번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방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네, 당시 열강들이 동남아를 어떻게 잠식을 좀 하고 있었을까요? 예, 유럽 제국들에게는 동남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왜 이 중요한가요? 지역에서 이제 자원도 가져왔어야 됐고 이 지역에 자기들 상품을 파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했고 시장인 동시에 뺏어가는.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장의 핵심은 사실은 중국이에요. 또 중국을 가야 되는데 이 중국에 들어가기에는 이제 거리적으로도 멀고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식민지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둘레를 이제 식민지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가 이제 대부분 인도에서부터 남아시아에서부터 동남아시아 그래서 이제 이 인도 차이나까지의 지역을 거의 식민지화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영국이 이제 인도 중심으로 해서 인도와 버마, 지금의 미얀마 이쪽 그다음 말레이 반도 여기까지를 이제 식민지화를 한 상태였고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지으면서 인도네시아 쪽을 식민지화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 쪽을 들어왔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태국이 이제 독립국가로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쪽으로 이제 호주가 좀 영향권을 행사하는 지역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 지역은 유럽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식민지 지역이었고 심지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유럽 국가들이 자기들이 재건을 할 때 기존의 식민지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은 재건을 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유럽 제국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가 왜 중국으로 들어가는 루트 중에서 쿤밍 루트가 있고 네. 불인 루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 지금 동남아 쪽을 이렇게 합쳐놓으면 하나의 대륙이라고 해도 될 만큼 큰 지역이잖아요. 테리토리로 묶을 수 있는. 예. 그러면 저 중에서도 일본이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데는 어디예요? 일단 인도네시아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자원이 몰려 있어요. 석유가 나오는. 석유, 고무도 나오고 뭐 다 나오죠. 고무. 고무는 어떻어요? 뭐 모든 차량이나 항공기 타이어 같은 거. 타이어. 그리고 말레이 같은 데도 뭐 고무가 뭐 전세계 한 30% 정도 맞아요. 나오고 주석이 한 70%. 주석은 어디다 써요? 주석은 이제 탄약. 예. 뭐 탱크 만들고 뭐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주석이고 뭐 텅스텐 이렇게 해서 사실 이런 어떤 지하 자원 부분에서 동남아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여기는 이미 영국이 세력을 좀 뻗쳐 있는 지역이었는데 영국이 그러면 방어 어떤 계획 같은 건 수립을 해놨었겠죠? 그렇죠. 이제 영국도 사실 영일 동맹이 깨진 다음부터 일본에 대한 이제 가상적국으로 생각하고 면밀한 대비를 갖다가 시작을 합니다. 영국은 여기서 이제 반격 계획을 갖다가 이제 이미 영국도 20년대, 30년대 차근차근 마련해 놓습니다. 거기서도 만약에 일본이 먼저 이 남방지대를 갖다가 자원을 노리고서 이제 충분히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최대한 지연 작전을 펴면서 일단 본국에서 영국에 있는 주력 함대들이 올 때까지 어떻게든 지켜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주력 함대들이 오면은 그 전력과 합세를 해갖고 단계적으로 우리 지금 남중국해 쪽으로 쭉 밀고 올라가서 또 영국의 핵심 거점이 홍콩이지 않습니까? 네. 홍콩 쪽을 그 다음에 확실하게 다지고 그때쯤이면은 상황상 미국도 합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랬을 때 이제 필리핀의 미군과 홍콩의 영국군이 같이 이 대만 쪽으로 치고 올라가서 일본을 갖다가 오키나와 쪽을 갖다가 압박을 하면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또 영국도 약간 희망적으로 생각한 게 그 전까지 주력 함대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이. 일본도 감히 이제 영국과 미국을 갖다가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도발만 하고서 주력 해군은 아껴놨다가 이제 우리가 반격해서 올라가면 그때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오키나와 일대 어딘가에서 박살을 내주겠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일본이 이 남방 작전에서 훨씬 그보다 대담하게 나왔던 것이죠. 저도 여기서 놀라운 게 영국 역시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계획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싱가포르였습니다. 지금도 사실 전 세계 교통로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 중에 하나가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영국은 이 싱가포르가 버텨줘야 된다. 그래야 본국 함대가 왔을 때 합세할 이제 기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주변으로 이제 방어 라인을 갖다가 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자, 그럼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자 뭐 자원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고 뭐 일본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말레이, 영국은 맞고 본대 합류하면 밀고 올라가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본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일본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싱가포르를 점령해야 된다. 이게 육군의 생각이었어요. 왜 싱가포르입니까? 싱가포르를 갖다가 점령하고 그럴 때 말라카 해협을 갖다가 통제해버리면은 영국 해군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동남아시아 쪽의 문제는 그 당시 식민지로만 있었기 때문에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대가 대규모로 들어오더라도 당연히 보급부를 해야 되는 그런 기지가 필요한데 여기를 다 뺏기고 나면은 함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싱가포르를 근데 굳이 싱가포르이 아니더라도 그 라인에는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있잖아요. 싱가포르를 지나지 않으면 지금 동남아 쪽에 인도네시아로 해서 인도차이나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지름길이자 이렇게 들어와야 효율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영국의 해군 기지가 있잖아요. 네. 아, 싱가포르에 영국 해군 기지가 설치돼 있고. 또 해군 기지 말고도 또 중요한 게 거기다가 비행장만 건설해 놓으면 항공기가 뜨잖아요. 말레이 쪽은 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항공기가 뜰 수 있으니까 그 항공기 영역 안에 배가 들어오기 힘들어요. 태평양 전쟁에서는 제해권 이퀄 제공권이 됩니다. 이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동아시아 쪽에서는 오키나와를 놓고 보면 오키나와가 일본, 한국, 중국, 타이완, 필리핀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싱가포르를 딱 그려놓으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를 딱 연결할 수 있는 딱 중심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싱가포르이 그렇게 작은 하나의 도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그런 어떤 지정학적인 요충지라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이 이렇게 많이 컸구나. 이 지정학적 위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네, 역사상으로. 네. 그러면 이제 영국과 일본이 사실은 계속 동맹을 맺어오던
그래서 우리가 약간 영국하면 항상 이가 조금씩 갈리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일본이 이제 이 뒤통수를 제대로 치려고 지금 매뉴얼을 짰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뒤통수를 어떻게 치느냐에 대해서도 일본 해군과 육군이 이제 시각이 다릅니다. 일본 육군은 방금 말씀드린 싱가포르를 갖다가 이제 핵심 요충으로 잡고 저길 갖다가 먼저 쳐야 된다. 그것도 방법이 이미 일본 육군은 이제 프랑스가 독일한테 이제 점령당하면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갖다가 장악을 했어요. 여기를 교두보로 해서 그 다음에 말레이 반도의 북쪽에 태국 접경지대에 상륙을 해서 거기에 주력을 갖다가 퍼부어서 말레이 반도로 빨리 싱가포르부터 장악을 해야 된다. 이걸 갖다가 해서 지도상에서 보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좌선의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력을 집중해 갖고 먼저 싱가포르를 장악하고 영국군이 더 이상 증원이 못 오게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길 바탕으로 해서 저쪽 이제 인도네시아 쪽으로 계속 쳐 내려가면 된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해군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해군은 미국 해군의 존재를 갖다가 굉장히 성가시게 생각을 해요. 태평양에서 그래도 제일 강력한 적은 미 태평양 함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 태평양 함대를 먼저 견제할 수 있는 위치를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필리핀이다. 필리핀은 이 위치상 이미 점령하고 있는 대만과 가깝기 때문에 대만을 교두보 삼아서 필리핀에 그래서 전력을 집중을 해서 빨리 필리핀을 장악해갖고 미국 해군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갖다가 최대한 차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리핀을 따라서 인도네시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포위해서 여길 갖다가 소멸시키면 된다라는 쪽으로 그래서 이걸 우선의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41년 8월 때까지만 해도 이 좌선의 작전과 우선의 작전의 개념이 이제 팽팽하게 대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군은 결국에 싱가포르를 빨리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을 해갖고 결국에 싱가포르가 우선 목표가 되는 걸 갖다가 관철을 시키고요. 일본의 해군 입장에서도 대신에 우리가 필리핀을 갖다가 좀 약하게 공략을 하더라도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면 되기 때문에 미 함대를 갖다가 견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결국엔 이 양쪽을 다 동시에 공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쉽네요. 저는 이렇게 의견이 달랐다는 얘기만 들으면 안심이 됐다가 같이 타협을 했다니까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 타협을 할 때 가장 일본이 큰 승리를 갖다 거뒀죠. 그러면 좌선에 우선에 이렇게 해서 탁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동시에 안에서부터 이렇게 이게 이제 원심 공세라고 하는 건데요. 센트리피거 어펜시브라고 해가지고 한 점에서 나와서 동시에 여러 곳을 이제 타격하는 겁니다. 동시라는 게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가용한 자산이 충분하면은, 그러니까 병력이 전투력이 우세하면은 최단 시간 내에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말 어디가 진정한 목표인지 모르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원심 공세라는 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을 보고 우리가 원심 공세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식 이제 작전명은 아호 작전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일본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아호가 바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호 바보라고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바보 작전이네 이거? 일본은 작전명을 사실 몇 개 좋아하는 작전명들이 있어갖고 그걸 반복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Z 작전을 갖다가 진주만 공격을 Z 작전이라고 했는데 그걸 나중에 또 써먹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호 작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일본의 오시범도 히라가나 뭐 가타카나 보면은 맨 처음 나오는 게 아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이 우리의 이제 가장 넘버원 작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아니 쓰는 거하고 혹시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아우 작전 하면서 네. 이렇게 쓰잖아요. 첫 번째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좌회전, 우회전 다. 혹시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선에 우리 역사를 한번 다시 써보죠. 아주 그 일본의 논문에도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예. 어떤 작전입니까 이거? 그래서 사실 아오 작전은 그래서 몇 가지 사부 작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오 작전의 이제 관련 지도를 보면은 크게 보면은 필리핀 공격하는 걸 M 작전이라고 했고요. 말라야 반도를 갖다가 통해서 이제 싱가포르까지 공격하는 걸 E 작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네덜란드령 동인도까지 이제 그 다음에 쳐 내려가는 걸 갖다가 H 작전이라고 하고 또 그 외에도 태평양 저 수많은 섬들을 갖다가 장악하는 하부 작전들이 있었어요. 또 그래서 괌을 공격하는 건 G 작전. 또 영국령 보르네오 하는 건 또 비작전. 왜 그런 그다음 또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괌 작전 G 하듯이 괌이 G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파벳 따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너무 심플하게 가면 너무 추측이 가능해지니까 일부는 약간 좀 거기다 변주를 준 것도 있습니다. 박사님, 제가 봤을 때 이거 약간 작전 과잉 같거든요. 작전이란 건 그러니까 심플해야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각각 하나하나 다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 작전을 붙인 거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해군과 육군이 같이 움직이는 거에만 또 이런 걸 붙였어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그렇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서로 엇나가니까. 아,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럼 또 개별 작전도 따로 있는 개별 작전은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웨이크 섬을 갖다가 또 공격을 하는데요. 네. 이거는 해군이 단독으로 공격을 합니다. 해군이 단독으로 하는 건 이렇게 별도로 합의된 작전명을 또 안 붙였어요. 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작전 과잉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너무 치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타임 테이블에 신경 쓰게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전쟁을 하다 보면 전장에서 마찰 우연 요소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에 잘 대응을 못 하는 거죠. 너무 계획을 세분화해서 만들어 놓으면. 일본이 거기에 도취되는 과정을 이제 자연스럽게 보시게 될 겁니다. 마음이 또 편해지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합의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불안해지고 뭔가 도치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한꺼번에 막 갔다 이러면 약점이 생기잖아요.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싱가포르를 쳐야 된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럼 작전 코드 2죠? 네. 2작전. 이번에도 결국은 선전포고는 없죠. 네, 없었습니다. 선전포고가 있어서 미국과 영국을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랐죠. 미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진주만 공습 이전에 어떻게든 선전포고 문서 전달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근데 이제 대사관에서 이 암호 해독이 늦어져서 이제 그걸 빨리 못하는 거 있었는데 영국은 처음부터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갖고 이미 이제 진주만 공습이 있기 한 2~3시간 전부터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나서 몇 시간 더 지나서 일본 시간 12월 8일 아침이 돼서야 아직 도쿄에 남아있던 영국 대사를 불러다가 그제서야 이제 우리 선전포고합니다 이렇게 선전 문서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무시한 상황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말레이 반도의 여러 요충들을 갖다가 장악하는 작전을 갖다가 시작한 거죠. 상륙의 주력 부대가 이미 태국에 있는 뭐 싱고라나 아니면 파타니에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뭘 했냐면 비행장부터 점령해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때 영국을 괴롭힌 일본의 최정예 비행기가 제로. 그들이 말하는 동양의 진주라고 하는 제로 전투기죠. 가장 핵심은 일본의 기술 수준에서는 나올 수 없는 작품이 나왔다는 거. 모든 제공 권장을 일본군이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어요. 여기가 보면은 하천이 많고 늪지대가 많아요. 늪지대는 거의 기동이 불가능하다 보여요. 근데 저기를 일본군이 50일 만에 1100km를 탁 가버린 거예요. 그때 어떻게 불렀냐면 어나더 브리치 크리그다 이거는. 또 다른 전격전. 그렇죠.